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하루 일정만 남았는데요. 일본이 2조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제치고 1위로 16강에 오르면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썼습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호주에 이어 아시아 팀으로는 두 번째 16강 진출을 성공했고, 호주가 올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독일을 탈락시키고 또 스페인을 2위로 밀어냈던 일본의 경기력, 독일과 스페인을 모두 역전승으로 꺾은 이 결과는 아마도 월드컵 역사상 길이 남을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한준TV와 꾸준히 협업하고 있는 스페인 최대 라디오 방송 카데나 코페의 스페인 대표팀 전담 취재 기자죠. 20년 넘게 스페인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취재한 스페인 대표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스페인과 일본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일본이 어떤 점에서 스페인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아시아 팀들의 이번 대회 돌풍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미겔 기자와 제가 얘기를 평소에 나누면서 한국이 우루과이와 비겼던 경기에 대해서 그란데 꼬레아라고 먼저 또 연락을 해오면서 한국의 경기를 높이 평가했었거든요. 한국도 그렇다면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런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실 스페인이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포르투갈과 경기를 했었고, 또 포르투갈의 경기를 미겔 기자도 많이 취재하면서 포르투갈의 세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와 공략 포인트까지 제시해줬고요.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스타가 된 조규성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왔습니다. 미겔 기자에게서 듣는 월드컵 현장 독점 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일본의 경기력과 플레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했습니다. 전반전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뒤로 물러서서 경기한 것인데요. 비기면서 경기가 끝나면 월드컵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스페인은 사실상 공을 소유하고 선책하듯 경기를 했죠. 사실 에어리어 안으로는 공을 투입하지 못했어요. 득점 상황을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경기를 편안하게 치렀죠. 제가 주목한 것은 일본이 3백으로 경기하면서 아프리카 출신 주심의 엄격한 판정 속에서 그의 고전을 한 모습 속에도 잘 견뎌낸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일본 대표 공격수 쿠보 타케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계획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뒤로 물러서서 스페인을 상대로 기다리는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공격하고자 했고, 일본이 계획했던 대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도 후반 5분 동안 미친 경기였다고 했어요. 승리를 위해 두 골이 필요했는데 두 골을 넣었죠. 도안과 타나카의 골로 일본이 스페인에게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비를 잘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비록 스페인이 득점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일본이 비길 자격은 충분한 내용의 경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16강에 오른 결과에 대해 누구도 놀랄 이유가 없는 경기를 펼쳐 보였어요. 조별리그에서 일본이 보여준 경기력을 보자면 충분히 16강 진출에 자격이 있었습니다. 미겔 기자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일본의 실리 축구에 놀랐다고 했는데요. 한준TV가 협업하고 있는 통계 분석 매체 그라운드 빅풋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날 경기 기대 득점 일본이 1.27골로 스페인의 1.12골보다 높았어요. 슈팅 숫자는 스페인이 12개로 6개 일본보다 많았지만 유효 슈팅이 스페인은 5개, 일본은 3개로 유효 슈팅 비율상으로는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점유율은 82대 18로 완전히 밀렸는데 공격 지역 점유율까지 살펴보면 스페인이 84.2%, 일본이 15.8%로 거의 공을 잡지 못한 채, 공격하지 못한 채 두 골을 넣고 승리했다는 점에서 쿠보가 얘기한 대로 일본이 정말 철저한 실리축구, 심지어 일찌감치 골을 넣고 이겨야 되는 흐름 속에서도 차분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거둔 이 승리는 정말 놀라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H조 3차전 시작하기 전인 현재까지 90.9%의 패스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스페인이 최고의 패스팀으로 꼽히고 있어요. 스페인만이 현재 32개 팀 중에 유일하게 패스 성공률 90%를 넘긴 팀이고요. 2위가 잉글랜드인데 88.7%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전 일본의 전진 패스 비율이 그런데 48.7%에 육박했어요. 아무래도 밑에 내려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전진 패스를 할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 중 절반에 가까운 패스가 전진 패스였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습에 특화된 일본이었고요. 반면 스페인의 이번 대회 평균 전진 패스 비율이 22.3%로 32개 팀 중에 최하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에서 높이 경기를 하면서 뒤로 돌리고 빌드업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 평균 포메이션 보면은 스페인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고, 일본은 자기 진영에서
입장에서 아주 좁히 서서 빡빡하게 버스를 주차하는 축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 기록을 보면은 스페인이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원활하게 상대 지역으로 넘나드는 패스를 펼치기도 했고, 또 후방 지역에서도 플레이를 하면서 빌드업했는데, 일본과의 경기는 일본이 완전히 내려서면서 아예 또 올라가서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에어를 안쪽으로 거의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일본이 스페인을 잘 막고 잘 역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여러 경기들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데 아시아 팀들의 선전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아시아 팀들의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이라면 아시아 한 개 팀이 좋은 성적을 내면 크게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4개의 아시아 팀이 당당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포르투갈과 한국의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이기기도 했죠. 일본은 월드컵 우승국을 2팀이나 꺾었어요. 독일은 4회 우승을 이룬 팀이고, 스페인도 한 차례 우승이 있는 팀입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비겼어요. 가나에 한 골 차이로 패배했고,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라는 웨일스를 꺾었어요. 웨일스는 조금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럽 팀입니다. 전 아시아 팀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기율이 굉장히 좋고요. 대회를 치르면서 공간도 위험한 상황도 덜 내주며 경기하고 있죠. 아시아 선수들은 큰 무대 경험을 통해 성숙해졌고 더 이상 유럽 팀들을 상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죠. 무엇보다 아시아 선수들의 퀄리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의 아시아 팀들의 강점은 빠르기는 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해서 골문에서 제대로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불꽃을 보이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대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시아 팀이 잘하는 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는 크게 성장했고 이제 유럽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 팀들의 선전 속에서도 한국 팀의 스타일이 좀 독특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본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피지컬이 더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달려들고 확보하고 또 측면에서도 플레이를 잘해요. 측면에서 높은 곳으로 전진해서 공격하도록 선수들을 배치하고 있고요. 제게 주목한 부분은 한국이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가장 영국 팀들과 비슷하게 경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팀, 일본 팀들보다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하려 하고요. 다만 공격 지역에서 퀄리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나와 경기 같은 경우 수많은 공격을 하고도 유효 슈팅이 6번 받게 되지 않았어요. 15개의 슈팅이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우루과이전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6개의 슈팅이 있었는데 골문으로 간 슈팅이 없었죠. 한국은 골을 마주한 상황에 퀄리티가 부족했습니다. 이 점은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스타일적으로는 한국이 영국식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팀들 중에 가장 영국 팀, 잉글랜드 팀에 가까운 축구, 선 굵고 피지컬 강하고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팀들보다 전진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이 마지막 경기 언더독의 입장에서 강팀을 잡고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 포르투갈전에 대한 미겔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포르투갈이 물론 우세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포르투갈은 몇 년 전 유로 대회 우승을 이룬 팀이고 유럽 네이션스리그 일부에 속해 있고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골잡이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주앙 펠릭스는 클래스가 대단한 선수죠. 아직 호날두의 수준과는 격차가 있는 선수이지만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이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는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바르셀로나 스타일로 경기하는 선수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고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패스를 할 선수가 될 겁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포르투갈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선수죠. 또 다른 주목할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요. 아주 좋은 경험을 갖춘 선수입니다.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의 실질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약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어요. 페페가 아직 뛰고 있는데요. 대단한 경험을 갖춘 선수지만 속도를 잃은 상태입니다. 풀백도 주목할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풀백이 한국의 압박으로 공략할 지점이라고 봐요. 포르투갈은 수비에서 빌드업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한국은 풀백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골키퍼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데요. 한국이 높은 곳에서 경기하며 포르투갈을 압박하고 상대 문전 지역을 계속 찌른다면 한국 공격이 포르투갈 수비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포르투갈이 강한 팀이지만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고 특히 풀백을 압박할 경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기적의 16강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미겔 기자도 한국 대표팀을 보면서 인상적인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바로 가나전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주목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 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드리거든요. 미겔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가나와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입니다. 세계 축구 팬들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자신을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에서 대단한 제안이 조규성에게 갈 거라고 봅니다. 유럽 팀들이 영입을 고려할 능력을 가졌어요. 최전방에서 천재적인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전 몇 달 뒤에 조규성 선수에게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 역시 조규성 선수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납득했고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선수는 레프트백 김진수 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진수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측면에서 활동량과 이동성이 좋고 경합에도 강하고 피지컬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면 한국에선 이 두 선수가 가장 눈길을 끌게 한 한국 선수입니다. 언성 히어로라고 볼 수 있는 김진수 선수의 측면 플레이도 많이 좋은 평가를 해줬고요. 무엇보다 조규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해온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요즘 스코틀랜드의 셀틱, 터키의 페네르바체, 그 외에 프랑스의 스타드렌 많은 그런 유럽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규성 선수가 실제로는 더 높은 팀, 더 큰 팀, 더 큰 무대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빠르면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늦어도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는 조규성 선수에게 빅 오퍼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과연 조규성 선수가 어떤 팀을 통해 유럽 무대에 진출하게 될지도 한준TV에서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적설까지 미겔 기자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한국의 지난 2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뛰던 시절에 이강인 선수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스페인에서 큰 팀에서 뛰려면 더 발전해야 하는 면이 있었죠. 하지만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의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경기장 위의 대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정말 좋았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 경기에서도 정말 잘했습니다. 선수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결코 경기장에서 숨지 않는 선수죠. 크로스의 전문가이자 공을 소유하고 프리킥 능력도 갖췄어요. 무엇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루과이, 가나와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서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은 것에 전 크게 놀랐습니다. 전 올해가 이강인 선수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페인 일부 리그에서 통하는 선수라는 걸 입증했죠.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어떤 리그에서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요르카가 유럽 대항전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설지 아니면 다른 리그팀에서 제안이 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마요르카에서 보여주고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경기력이라면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에서 문제없이 뛸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준의 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레알이나 바르셀로나급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미 라리가에서 검증된 선수라면서 유럽에서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물론 마요르카 자체가 또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남을 수 있겠죠.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0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H조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엔 자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에 이기지 못하길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골득 실책 까지 우위를 점하려면 포르투갈을 2골 차로 이겨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의 수가 펼쳐질지 일단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지난 2경기 좋은 경기를 펼친 것들을 승리라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상세 분석과 해외 반응 현장 스토리까지 준비할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카타르 월드컵의 독점적인 콘텐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